전지적 N석 시점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멕시코 대표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승열입니다. 일단은 체코 대표팀이랑의 경기에서는 저희가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역전승을 했던 기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역전승은 좀 드문 경험이긴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첫 경기 승리를 하면서 사실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고, 두 번째 경기가 진짜라고 봐야겠죠. 멕시코 대표팀이랑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 멕시코 대표팀이 어떤 팀인지 1차전 혹은 직전 평가전에서 어떤 경기들을 펼쳐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멕시코 대표팀입니다. 피파 랭킹 14위고요. 이게 지금 6월 11일 기준으로 14위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 우리한테는 사실 좀 익숙한 감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을 맡았던 적도 있었고,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시절에 지도자이기도 했었고, 사실 이 감독님이 스페인에서는 되게 잔뼈가 굵은 감독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여러 팀들을 맡았었고, 그 기간이 짧지도 않고, 뭐 잔뼈 굵은 감독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 감독님의 특징이라고 하면 3백과 4백을 좀 왔다 갔다 혼용할 줄 아는 좀 유연한 감독,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독님이 되게 기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꼭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는 게 기동력뿐만 아니라, 그 볼이 흘러가는 속도, 그 공이 전개되는 속도도 기동력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감독님은 그 속도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감독님이라고 해서, 그 멕시코의 축구도 보면 꽤나 속도들이 빠르거든요. 역습의 속도 혹은 공격을 시작했을 때 마무리 짓기까지의 속도, 이런 속도들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들을 우리가 좀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뒤에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예선 성적은 없습니다. 네. 개최국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예선을 치르고 올라온 게 아니라 개최국 자격으로, 그래서 A조 1포트에 위치를 하면서 이번에는 자동 진출이라는 결과를 좀 맞게 됐어요. 네, 핵심 선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공격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선수라거나 이 팀의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은 사실 공격 쪽에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긴 한데, 라울 히메네스. 근데 이 선수가 월드컵이 지금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력이 꽤 많은 선수고, 앞선 체코 대표팀과 달리 월드컵에 꾸준히 출전을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도 많고 3회나 출전을 하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베테랑의 모습, 지금 이 선수 나이가 지금 35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치 그리고 이런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뭐 그런 선수지 않을까 싶고, 프리미어리그 작년 시즌에서도 어찌됐든 공격 포인트 10개 넘게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10개 넘게 했다는 게 진짜 공격수로서는 사실 1인분 혹은 그러니까 주전 공격수로서 1인분은 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9골 3도움이면 할 만큼 했지. 뭐 더 높은 클럽에서 뛰는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만 우리가 좀 보기 때문에 뭐 20골, 30골 이렇게 봐왔지만, 사실 중하위권 클럽에서 9골 3도움이면 꽤나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보면은 멕시코가 보통 공격 전개를 할 때 짧은 패스들을 이어가면서 빠르게, 그러니까 썰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라울 히메네스를 이용할 때는 좀 포스트 플레이에 좀 치중돼 가지고 활약을 하거든요. 그 뒤쪽에서 롱킥으로 히메네스의 헤딩을 이용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볼로 이어지는 또 빠른 속도의 공격, 뭐 이런 형태의 공격들을 해주고 있고, 이 선수도 어쨌든 걸리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휠리안 퀴뇨네스입니다. 알 카디시아에서 뛰고 있는 사우디 출신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 사우디 리그 득점왕입니다. 우리 형 그 호날두를 제치고 33골 4도움을 하면서 득점왕을 했거든요. 공격 포인트를 37개를 했다는 얘기고, 조금 작년 시즌까지 범위를 좀 넓혀보면 58경기 50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리그의 어떤 수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58경기 50골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뭐 남아공과의 첫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공격수로서의 월드컵에서의 자신감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그 콜롬비아랑 멕시코 이중 국적이었는데, 거기서 멕시코를 선택하면서 이번에 대표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대표팀 자체에서 오래 뛴 선수는 아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멕시코 대표팀을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대표팀에 합류를 하면서 이번 월드컵에 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슈팅력인 것 같아요. 공격수다 보니까 좋은 슈팅력을 가졌고 그 좋은 슈팅력에서 나오는 득점들이 계속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공격수만 들고 오면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미드필더에서도 선수를 한 명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경기 보고 이 선수를 되게 주의 깊게 시선이 갔는데 이 선수가 에릭 리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리그 크루스 아술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리그에 한 17경기 정도 출전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팀의 온전한 레귤러 선수는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대표팀에서 지금 6번 롤을 맡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남아공전 같은 경우는 거의 원볼런치에 가깝게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수비력도 좋고 활동 범위도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원볼란치여도 멕시코 대표팀이 수비적인 어떤 안정감이나 불안함을 덜 보여주는데 좀 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멕시코라는 팀이 그 전개를 할 때 짧은 패스로 따다다다닥 썰면서 들어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반이 되려면 패스 미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패스, 쉬운 패스더라도 거기서 패스 미스가 생기면 상대방한테 공격을 넘겨주거나 주도권을 넘겨주거나 공격권을 넘겨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패스 성공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진짜 높아야 되는데 이 선수는 패스 성공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일단 그 하프라인 혹은 2선까지 공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까지는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2선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동 걸고 부앙 올라가면 그것 또한 꽤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패스, 그 수비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싶습니다. 네, 그리고 피달고입니다. 네, 레알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 지금 멕시코 대표팀 최근 평가전들을 보면은 구티에레스랑 피달고 이 두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조합을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황인범, 이재성 같이 그러니까 조금은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지만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미드필더들의 조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피달고를 뽑았던 이유는 이 선수가 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10번 롤을 맞다가 한 칸 혹은 반 칸 정도 내려온 선수이기 때문에 킥이 좋긴 한데, 근데 중앙 미드필더로서 자질을 사실 완벽하게 가졌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 선수의 치명적인 단점이 좁은 수비 범위와 가담력. 그러니까 밑에 리라가 온전하게 받쳐주고 있긴 한데 이거를 피달고나 구티에레스가 한 번 더 앞에서 블록을 해주거나 앞에서 뚫렸을 때 본인이 커버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자란 점이 있다. 그러니까 역습 상황에서 이 선수가 막 달려와가지고 커버를 해서 태클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사실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어떤 공격적인 능력만 조금 컨트롤을 하면 뭐 이 선수가 수비를 할 때 우리가 뚫어내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멕시코 대표팀의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보면 아니 이 팀 장점이 진짜 개 많아요. 장점이 진짜 많은데 일단 속도에 관련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습이 정말 빠릅니다. 이게 역습의 속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양쪽 윙어들 지금 보면은 알바라도 그리고 퀴뇨네스가 양쪽 윙 자리에서 보통 출발을 해서 뛰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속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속도로 올라오는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역습 시에 이 선수들의 참여도가 진짜 좋기 때문에 밀고 쭉 올라갈 때 보통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으로 공격 기회를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네다섯 명이 쭉 같이 다 올라가. 그러니까 아웃넘버 상황도 많이 만들어지고 역습 상황에서 속도도 워낙 좋다 보니까 역습 상태에서 골로 연결되는 경우도 꽤나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슈팅 자체도 꽤나 과감하게 때리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세컨 찬스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이 팀의 장점인 거고 공수 밸런스를 워낙 감독님이 좀 잘 만들어 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 공격, 수비할 때 라인이 되게 빠르게 정비됩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되게 어수선한 순간들이 오잖아요. 서로 공격 속도를 높이면서 역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라인이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어느 한 팀이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빠르게 라인이 되게 빠르게 수비가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템포를 낮출 때 우리도 직관할 때 보면 라인 진영 갖춰 정비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볼이 반대 전환이 됐을 때도 이게 라인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서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잘 넘어왔다. 이런 형태의 수비 라인이 정비되는 속도가 타 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일단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만 더 하자면 윙어들의 속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크로스들이 올라오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 뭔가 상대 앞에 수비를 두고 제치는 형태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로 쭉 밀고 올라가서 거기서 크로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여도가 높다고 했죠? 그럼 달려오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박스 안에 선수들이 많아요. 그 상태로 이제 볼이 쭉 올라와서 그냥 런닝 헤딩 해가지고 헤딩을 그냥 딱 박아버리고 골을 넣는 거지. 헤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코전 보시면서 알았잖아요. 실점 상황에서, 스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디펜스 라인을 맞추고 있었는데 실점을 할 때 상대방이 런닝 점프를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내가 낙구 지점을 완벽하게 잡고 뜬다고, 타이밍 맞춰 뜬다고 해도 달려오면서 뛰는 선수가 훨씬 점핑이 높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낮고 빠른 크로스도 많고 높게 머리를 향한 크로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로스 자체를 좀 컨트롤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대방이 골킥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압박 라인도 높기는 한데 라인이나 강도가 낮은 편은 아닌데 이 팀이 전체적으로 경기 내내 높은 라인과 높은 강도의 압박을 유지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높일 때가 있어요. 본인들이 어떤 약속을 했거나 어떤 타이밍 한순간에 똑같은 골킥 상황에서, 요즘은 골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양쪽에 중앙 수비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볼이 방출되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형태의 공격들이 많은데, 그게 어떨 때는 그냥 내줬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격수들이 빡 라인을 높이면서 쭉 따라붙거든요. 근데 남아공전도 사실 그런 형태로 득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적인 높은 압박, 강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 그걸 그렇게 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야기해가지고 본인들이 득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팀의 장점이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편이지 않나 싶긴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죠. 홈 경기. 이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홈앤 어웨이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멕시코 팬들이 워낙 열정적이고 강한 응원을 보여주면서 경기장 분위기를 좀 그들의 흥으로 압도하는 그런 응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가 우리나라를 좀 좋아하는 팬이잖아요. 18년도에 우리가 16강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같이 응원만 합시다. 분위기를 압도하지 말고 응원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조심?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멕시코랑 저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가 평가전을 한번 치렀을 때도 멕시코 현지 팬분들이 워낙 많아서 비슷한 느낌의 분위기를 느껴본 선수들이긴 하겠지만, 월드컵이란 무대 그리고 본선 경기에서의 그 분위기는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멕시코 선수들은 그 멕시코 팬들의 응원을 많이 받아서 힘을 낼 거라고 생각해서 장점에 좀 넣어봤고,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단점 찾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도 좋고 역습도 빠른 데다가 뭐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이라는 게 좀 잘 맞아 있는 팀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찾기 어렵긴 어려웠는데, 굳이 뽑자면 반칙이 많아지는 게 이들의 단점이기 때문에, 그 경기가 안 풀릴 때 본인들이 어떤 원하는 대로 경기를 하지 못했을 때 다혈질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반칙을 하고 그로 인한 세트피스를 내주면서 실점을 하거나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좋은 키커들이 많잖아요.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뭐 황인범도 있고 좋은 키커들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세트피스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1차전과 다르게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못 찾아오긴 했는데, 뭐 체코가 워낙 큰 거기도 하지만 사실 멕시코 선수들이 별로 안 커요. 보통 170대 정도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70 한 중반, 175에서 177 혹은 그거보다 더 작은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신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세트피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특히 코너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가지고 있는 피지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나왔을 때 뭐 혹은 김민재, 이한범 이들의 헤딩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유달리 멕시코가 이번 대회에 스타 플레이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울 히메네스 같은 정도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한 명이 딱 그 엄청나게 강한 선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뭐 치차리토, 대표적으로는 치차리토가 있었고, 저번에 우리가 멕시코랑 붙을 때 라인업만 봐도 카를로스 벨라, 미겔 라윤, 뭐 빅토르 에레라,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와 진짜 빡세다, 빡빡하다, 이름만 들어도 빡빡하다, 약간 이런 형태의 라인업을 갖춘 멕시코 대표팀이었던 반면에, 올해 이번 월드컵에서의 멕시코 대표팀은 사실 이름값으로 뭔가 부딪히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뭐 홈 경기라는 이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이라도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가 중요하게 생각이 들진 않는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네, 직전 평가전을 보시면 월드컵에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남아공 1차전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2대 0으로 이겼고, 뭐 경기 자체는 사실 남아공이 워낙 못하기도 했는데 멕시코가 워낙 못했던 남아공을 압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멕시코 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사실 들게 해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전 평가전을 보면 세르비아하고 5대1, 호주하고 1대0 이렇게 해서 두 경기를 끝냈거든요. 근데 세르비아전 같은 경우는 완전 골폭풍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5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이들이 분위기를 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거를 제어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보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수비적인 실수를 한 두 차례 정도 하면서 실점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많은 관중이 다 본인 나라들의 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압도적인 분위기, 거기서 올라있는 흥, 근데 그 선수들이 남미 선수들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되게 막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사실 세르비아전을 통해서 좀 보여줬고, 호주전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발 라인업이 지금 월드컵 1차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베스트 라인업이 선발로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2군 선수들 혹은 1.5군 선수들이 나왔을 때의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벤치 자원들이 어떤 팀의 선발 라인업의 에너지 레벨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호주전을 빗대어서 생각하면 그건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평가전이긴 했습니다. 뭐 그 숏 패스를 활용한 이들의 빌드업, 혹은 크로스 플레이를 이용한 헤더, 그 온갖 가지 방법을 다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전 평가전도 사실 남아공전만큼 좀 유의 깊게 아직까지는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긴 싶었던 생각이었어요.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역대 전적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A 대표팀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4승 3무 8패로 열세입니다. 거의 2배에 육박하는 확률로 열세의 모습을 보였고, 월드컵에서 우리가 2번 만나서 2패를 했어요. 되게 옛날에 한 번 만났었고 18년도에서 같은 조에 편성이 되면서 한 번 또 패배를 하면서 2패를 거뒀는데, 그만큼 멕시코라는 나라가 전통의 축구 강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1차전에서 워낙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매치 포인트는 원톱은 누가 나올 것인가? 네, 손흥민 원톱이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건 맞는데, 사실 멕시코 속도가 빠른 멕시코를 상대로 해야 한다면 손흥민의 원톱보다는 압박의 어떤 참여도가 높은, 그리고 직전 경기에 득점을 했던 오영규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흥민이 왼쪽 윙에 가면서 그 속도를 좀 살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뭐 경기 보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또 포인트를 찝자면, 왼쪽 윙백의 자리를 이태석 대신 카스트로프가 나오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속도를 강점으로 하는 팀을 봤을 때를 보면은 속도를 강점으로 하는 팀한테는 속도가 좋은 선수가 기본적으로 상대 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좋은 팀을 상대할 때는 우리 팀에도 속도가 좋은 선수가 있어야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컨트롤이 돼요. 왜냐면 속도가 늦으면 한 발씩 늦으면서 그게 반칙이 되고 경고가 되고 퇴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스트로프, 서령우, 그리고 뭐 손흥민, 그 오른쪽에 이강인, 뭐 요 정도로 상대방의 그 사이드라인의 속도를 좀 컨트롤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이태석 선수가 노련미로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 좋은 카스트로프가 선발 라인업에 나오면서 상대방 윙어들 퀴뇨네스나 알바라도의 속도를 좀 제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1차전에 우리 팀한테 호재인 게 그 주장 몬테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 퇴장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많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퇴장 맞지. 그게 퇴장이지. 명백한 득점기에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멕시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퇴장이냐 도대체. 명확하게 설명해라. 응? 볼은 박스 바깥으로 흐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명백한 득점 기회냐, 억울하다, 경고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경기가 지금 끝난 시점에서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꽤나 이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중앙 수비수가 빠졌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민재가 퇴장당하고 빠진 거랑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멕시코는 좀 큰 공백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에드손 알바레스가 보통 한 칸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 선수의 본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긴 한데 중앙 수비수까지 내려와서 그 플레이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 팀이 그러면 몬테스가 빠지면서 포백을 쓸지 쓰리백을 쓸지 그리고 에드손 알바레스가 어떤 포지션에서 뛸지에 대한 것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에드손 알바레스가 호주전에서 한번 보여줬던 경우가 속도 경합에서 그냥 완전하게 밀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빠른 공격수들, 속도 좋은 공격수들이 에드손 알바레스가 나온다면 뒷공간을 노려보는 것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팀 컨디션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사실 올라와 있을 만큼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1승을 거두면서 좋은 시작을 16년 만에 1승을 거두면서 월드컵 1차전에서 16년 만에 1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경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멕시코로 생각을 하면 뭐 이기긴 했으나 퇴장도 당했고 사실 경기력적으로 막 완벽한 경기 남아공을 압도했냐 그런 경기들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2026 피파 월드컵 A조 2차전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입니다. 6월 19일 10시죠? 에스타디오 가달라라 스타디움에서 우리는 똑같은 경기장에서 사실 똑같은 그 두 번째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시원하게 2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48개국 출전에 32강부터 올라가는 대회다 보니까 승점 3점만 따도 32강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왕이면 1승 하고 시작했는데 2패하고 끝내면 그것도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할 거면 시원하게 그냥 3승 했으면 마음에서 일단 두 번째 경기를 그러려면 잘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경기에 32강 진출을 좀 확정하면서 마지막 경기 남아공전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월드컵 조 편성이 나온 이 시점부터 가장 키포인트가 됐던 그리고 빅매치라고 생각했던 경기는 두 번째 경기거든요. 멕시코,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경기력,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32강을 갈 수 있냐 마냐가 결정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딱 거두면서 시원하게 2승으로 오랜만에 2002년도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2승 하는 거는. 그래서 2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역대 가장 좋은 라인업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승부 예측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괜히 섣불리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 사실 저도 제가 무섭거든요. 그렇다면 뭐 웃으면서 이 경기 리뷰를 하는